달라요? 41%나 30%. 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칼로리 그럼 완성시 일반 192칼로리, 195칼로리 나는 아이고 두 분 어지간하세요. 네. 우리 저 친구 오늘 왜 저렇게 저기압이세요? 힘내세요. 네. 그러다 때리면 어떡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123쪽에 이제 남은 거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순물질인데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등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더라 라고 해서 식초, 소금물, 탄산음료, 공기, 스테인리스. 여러분 참고로 스테인리스는 있잖아요. 철이 74%, 그 다음에 크롬이 18%, 니켈이 8% 들어있는 게 일반적인 여러분 쓰고 계신 숟가락용 스테인리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그러냐 했더니 크롬이라는 금속이 녹이 잘 쓰지 않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롬을 바탕으로 해서 있잖아요. 크롬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순수 크롬만 딱 하면 녹슬더래요. 그래서 철하고 크롬을 섞어서 만들어 봤는데 놀라운 게 발견됐죠. 녹은 안 쓰는데 가공이 안 되는 거예요. 엿가락처럼 질질질 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단단하게 가공도 잘 되고 하려면 방법이 뭘까? 이러다가 찾아낸 게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게 바로 니켈이었다고 합니다. 니켈을 집어넣으니까 잘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 304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개발된 거예요. 물론 스테인리스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녹이 안 쓰는 스테인리스도 있어요. 훨씬 녹이 안 쓰는 것들. 그런데 그런 스테인리스들은 어디 쓰는가 했더니 당연히 값이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쓰는가 했더니 혹시 해양 플랜트 들어보셨어요? 석유시추선. 바다에서 석유 시추하는 석유시추선. 그럼 그 배들은 항상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죠. 그죠? 그래서 거의 녹이 잘 안 쓴다라고 하는 부식에 아주 강한 강들은 해수용 구조용 강이라고 해서 바닷물에 바다 속에 짓는 다리나 아니면 그 석유시추선 이런 데 사용하는 금속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숟가락도 녹슬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녹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그릇에 검은색 점처럼 생긴 게 몇 개 생기더라 이러면 녹슬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버릴 건지 쓸 건지. 저 같은 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라고 해서 녹이 안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음입니다 여러분. 다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불기능 혼합물로 흙탕물, 우유, 과일 주스, 암석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 더하기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자료 더하기. 거기에 순물질, 화합물, 혼합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입자 배열이 한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딱 한 물질밖에 없죠. 지금은 딱 보니까 물이군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 NaCl처럼 그저 작은 나트륨 이온과 큰 염화 이온이 규칙적으로 돼 있더라.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돼 있는 요런 입자 모형 보고 얘가 어떤 모형 상태인지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용이라고 해서 필요에 따라 순물질을 혼합하여 혼합물로 쓰기도 하고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여 쓰기도 한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합금 순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땜납. 여러분 이게 땜납은 어떻게 만든 거냐 했더니 납의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주석을 섞으니까 납이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에 원하는 부위에다가 붙여서 굳히는 거. 알겠죠? 이게 땜납입니다. 그 다음에 퓨즈. 납과 주석을 섞어서 적정한 온도가 되면 스스로 녹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부동액. 사실 우리나라에 부동액이 필요할까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웬만해서 온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액이 있는데 물에다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물질을 섞으면 잘 얼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동차에 냉각수로 이용되는데 여러분 이거 참고 시사상식인데 한번 들어놓으세요. 여러분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한 5년 후나 10년 후면 또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딱 몰고 가시는데 자동차 온도 게이지가 갑자기 높아지면 차를 더 이상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있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매우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자동차 있잖아요. 보험사를 부르세요. 그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잘 모르면서 차에 대해 잘 모르면서 자동차에 물을 부으면 부동액으로 쓸 수 있더라. 차 냉각에 쓸 수 있더라. 라는 한동안 잘못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막 떠돌아다니는 방랑족인데 자기들이 저기 차 수리하는 걸 부르기가 힘드니까 그 뚜껑 열고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다시 타고 가는 이상한 영화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몇몇 사람들이 그거 흉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차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뚜껑을 여시면 굉장히 온도가 뜨거워져 있겠죠. 자동차 안이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그 콕을 딱 열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이 여러분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화상 입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 정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꼭 보면 차가 이상하다고 자동차 퍼져서 서 있을 때 그 자기가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그 부동액 열어봅니다. 왜냐면 앞에 부동액 넣는 부분 콕이 너무 열고 싶을 정도로 앞에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거 여시는 순간에 뜨거운 물이 역류해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부로 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염화칼슘이라고 하는데 눈에다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어떻게 된다? 순수한 물보다는 어느 점이 더 낮아져서 도로가 어느 것을 막는 데 이용되더라. 여러분 염화칼슘을 뿌리면 참고로 영하 40도의 날씨에도 얼음이 녹는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 다음입니다. 혹시 염화칼슘 뿌리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는 몇 번 뿌려봤거든요. 몇 번 뿌려봤어요. 2013년인가 14년인가 눈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죠? 그때 장난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염화칼슘 포대를 사가지고 삽질해가지고 막 뿌렸거든요. 뿌렸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뿌리고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는 부분에서 딱딱딱딱딱 하면서 막 튀는 소리가 나면서 얼음이 순식간에 갈라지고 깨지면서 녹더라고요. 굉장했습니다. 매력이. 아셨죠?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고 5분 안에 있잖아요. 다 녹아요. 대단하죠, 그죠? 자, 다음 봅니다, 여러분.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로부터 수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냉각제, 공기로부터 질소를 분리해서 냉각제를 이용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공기는 어떻게 분리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이 따만한 장치 요거보다 좀 작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한 이 정도 규모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뭐를 하죠? 콕을 열면서 공기를 푹 압축합니다. 그 다음에 콕을 딱 닫고 쫙 당겨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콕을 또 열면서 쫙 순간적으로 밀고 다시 또 당기고 또 콕을 열면서 이걸 몇 번 반복해요. 그래서 압축 팽창을 반복하는 과정에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얘가 단열 팽창을 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 실험실 안의 온도가 영하 200도씨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영하 20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질소가 어떻게 되죠? 질소도 산소도 모두 액체가 된대요. 이 상태에서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 질소가 먼저 끓어서 빠져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질소 기체를 모은 것이 그죠? 질소 기체를 모아 썼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의료용 산소라고 하는 건데 의료용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공기로부터 산소를 분리해서 의료용을 이용한다. 아까 얘기드렸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산소도 얻어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영하 196도와 영하 183도씨 사이에서 산소는 액체 상태로 질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각각의 필요한 기체 얻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물질의 특성! 여러분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연 성질인데 겉보기 성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색깔, 맛, 냄새, 굵기, 결정 모양 이런 것들이 돋보기 성질이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 배우게 될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등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물질의 특성이 용이라고 하는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학습 내용 체크 1, 2, 3, 4 빨리 풀어봐 주세요. 그럼 이 단원부터는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어서 아쉽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도 아마 1단원보다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기쁜 이야기죠? 1단원에 비해서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알겠죠? 자, 학습 내용 체크 1번.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부르죠? 순물질.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 식초는 두 가지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참고로 식초는 있잖아요. 물이 94에서 6% 정도 있고 아세트산이 4에서 6% 정도 있는 게 식초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흙탕물은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불균일 혼합물이고요. 겉보기 성질,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그 볼펜을 쓰면 제가 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봐도 돼요? 무슨 내용 그렇게 열심히 썼어요? 수업 중에.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정리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다음 밀도 페이지 125쪽입니다. 밀도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밀도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이해하세요? 쇠구슬을 욕조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가라앉죠. 스타이로폼을 욕조에 떨어뜨리면 뜨죠. 맞죠? 이게 뭔 차이다? 밀도 차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밀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ensity라고 합니다. 아셨죠? dens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밀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닌 것 같다. 자, 잘 보세요. 밀도는 단위 부피, 볼륨입니다. 단위 부피당 뭐다? 질량입니다.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질량의 기본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 부피는요? 세제곱 센티미터. 근데 이거 너무 적절하지 않은데요? 좀 낮춥시다.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밀도입니다. 아시겠죠? 부피분의 질량. 아셨죠? 밀도가 큰 것은 어디로? 아래로. 밀도가 작은 것은 위로 올라와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수영장에 가시면 왜 뜰까요? 왜 뜰까요? 여러분 몸에 65%가 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물이 아닌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습니다. 물보다. 그래서 여러분 물에 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뇌의 끝부분에 여기 두개골 뒤쪽에가
뭐냐더니 거기가 그렇죠. 연수입니다. 이 연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수라는 부분이 여러분 피곤하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거기가 굉장히 뭉쳐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좀 눌러주거나 만지시면 연수가 자극을 받아서 잠이 깹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피곤해 이러면서 여기 뒷목 딱 잡죠? 그죠? 그리고 왜 그 쓰러질 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꼭 쓰러질 때 뒷목 잡고 쓰러지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연수가 여러분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 연수가 너무 피로를 느끼면 혈압이 높아진대요. 피가 잘 안 돌면서 혈압이 높아지면 그게 연수가 혈압이 높아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뇌 혈관이 터지면 이 뒤쪽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뿅 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한테 쓰러져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셨죠? 드라마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기절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액션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요 목 뒤에 있잖아요. 자주 마사지 해주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특히 목 뒤를 마사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찌릿찌릿하더라. 찌릿찌릿하는 느낌을 받더라.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빨리 그런 분들은 잠을 자요. 자야 돼요. 피로가 안 풀려서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요. 잠을 더 자야 됩니다. 잠을 더 안 자면 각종 병이 다 생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피곤하시면 한순간에 잠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아셨죠? 이해하시죠? 저는 노래방에서도 한 두세 번 잡았어요. 노래방에서도.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노래방에서 잠을 잘 수 있냐고. 저희 집사람도 놀랬어요. 또 어떻게 노래방에서 잠을 자려면서 그죠? 잘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아셨죠? 이 친구도 지금 기절 상태예요? 기절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면 되죠?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면 되죠? 어떻게 측정하긴요? 위쳐주기적으로 올리면 되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측정이 어려울까요? 부피 측정이 어려워요. 그럼 부피를 측정하는데, 만약 모양이 일정하다! 모양이 일정하다! 그럼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아셨죠? 또는 원기둥이면 파이 r 제곱 h 이런 공식 있잖아요. 그죠? 그거 대입해서 푸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시답지도 않은 공식 만드는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9의 부피는 얼마? 3분의 4죠. 그죠? 네, 이게 책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책이 이게 수만 자가 써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타가 나요. 고쳐주세요. 3분의 4파이 세제곱이죠. 누가 보면 이게 원뿔인 줄 알겠어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입니다.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는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만약 밀도가 큰 물체면 실을 매달아서 메스 실린더에 딱 넣어가지고 물이 들어있는 메스 실린더에 넣어서 늘어난 부피만 측정하면 됩니다. 근데 스타이로폼처럼 밀도가 작은 놈은 어떻게 돼요? 물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그만 그저 막대 같은 거, 조그만 막대나 이런 거 가지고 스타이로폼을 살짝 눌러가지고 완전히 잠기도록 한 다음에 부피를 측정하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체들은 이렇게 측정하는구나. 철사 같은 걸로 눌러서 측정하는구나. 까지 됐고요. 액체는 부피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눈금 실린더나 피펫, 스포이드. 여러분 눈금 실린더랑 피펫, 스포이드 이게 양의 차이입니다. 양이 제일 많은 눈금 실린더, 중간 정도인 피펫, 제일 작은 스포이드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방법이냐 했더니 메스 실린더 같은 데다가 액체를 부어가지고 이 수면이 나오는 정도를 보고 눈금을 읽습니다. 그런데 눈금을 읽으실 때 주의사항이 뭐죠? 자 여러분 왜 삐뚤어? 어디를 읽어야 되죠? 이런 경우 어디를 가야 되죠? 아래쪽 수평한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위에서 보거나 밑에서 보거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나란하게 딱 눈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실험해보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 눈의 높이 잊지 마시고요. 액체 중에 좀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수은은 뭉쳐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는 어디를 넣는다? 당연히 위에를 넣습니다.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액체하고 수은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수은 있잖아요. 실험실에 보면 가끔 또라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같이 놀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실험실에서 이거 실험 장비를 가끔 떨어뜨려서 깨뜨리면 수은이 나오는 장비가 있어요. 그 수은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때 당시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2년차 선배가 제가 1년차일 때 막 그런 거야. 와 수은이다 이러니까 애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그때부터 뭐 했냐 했더니 청소는 안 하고 그 수은 가지고 축구했어요. 축구. 상상이 안 되시죠? 왜냐면 수은이 금속 액체지만 공 모양으로 굴러다녀요. 그렇다고 발로 납작해집니다. 저쪽 굴러다녀요. 그래서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축구공 차듯이 차는 게 아니라 발에 딱 붙여가지고 쓱 하고 밀면 쭉 하고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걸 축구 차기 한 30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멍청한 게 뭐냐면 끝나고 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야 이 수은은 액체라서 증발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수은 중독 걸려. 그거 알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되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온도계 같은 거 깨셔가지고 수은 나오면 있잖아요. 그 수은 온도계에서 나온 수은은 반드시 팩으로 모아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싱크대 틀어가 물로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마셔요. 아셨죠? 그러니까 학교에 보면 팩 저장실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실험을 다양하게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학원에 그러려면 학교처럼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런 후드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원에서 실험이 거의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도 하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그 나중에 정확하게 감사받으면 다 벌금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실험할 때 이렇게 팩 같은 거 특히 액체 수은 같은 거 넣으면 꼭 팩통에 넣어서 버리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기체에는 그런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매스 실린더를 거꾸로 물을 가득 채워서 수조 속에 넣습니다. 수조 속에. 그래서 수조 속에다가 이렇게 매스 실린더를 집어넣어요. 물론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작은 관을 하나 삽입을 해서 여기에 기체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뽀글뽀글 하면서 여기서 거품이 올라오겠죠? 맞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똑바로 세운 다음에 주변에 물을 부어서 어떻게 되죠? 여기 안에 있는 공기 방울과 주변의 물이 압력이 같아지도록 수온을 여기 높이 맞춥니다. 물을 부어서. 그래서 눈금을 읽으시면 부피 측정 끝.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각각 어떻게 부피 측정하는가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페이지 126쪽. 그럼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위점시적으로 사용하자. 요즘 위점시적으로 쓰는 놈이 어딨어요? 다 전자적으로 올려놓고 자동으로 찍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위점시적으로 사용법이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 위점시적으로 사용법이 조금씩 시험에서 줄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그래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위점시적으로 바닥에 평평한 곳에 놓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수평을 맞춘다. 0점 조절 나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저울 옆에 이렇게 둥근 나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안으로 밀어넣다 뺐다 하면서 무게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0점 조절 나사로 0점을 조절해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왼쪽 접시에 물질을 올려놓고 오른쪽 접시에 핀셋 펼쳐주세요. 여러분 왜 하필 왼쪽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물어봅시다. 나는 왼손을 주로 쓴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다들 오른손이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과학에서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기준이라고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이해하셨나요? 사실 왼손 쓰시는 분들은 반대로 하는 게 맞아요. 뭐냐면 위점시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제 손이 크로스로 가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가는 게 조심조심해서 가기 쉽죠. 그래서 여러 번 손이 가도 되는 곳은 오른쪽, 잘 안 가는 곳은 왼쪽이니까 처음 물체를 왼쪽에 올려요. 왜? 더 이상 이제 손이 안 갈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접시에다가 제일 무거운 분동부터 올려보고 저울이 움직이는 정도를 보고 무거운 분동에서 가벼운 분동으로 점점 바꿔가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물체는 왼쪽 그리고 핀셋으로 분동은 오른쪽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에 분동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평형을 이루면 올라간 분동의 총 질량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50g과 10g과 2g과 500mg과 200mg 들어갔다면 전부 다 더해서 62.7g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실험 이론을 내놨어요. 뭐냐 했더니 설탕 10g을 물 100g에 녹여서 먹으면 제일 맛있다. 가장 달게 느낀다. 오히려 너무 달아버리면 맛이 없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것은 물 100g에 설탕 10g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여러분이 세운 거예요. 그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설탕 10g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죠? 손이 여러 번 가는 곳과 한 번 가는 곳과 여러 번 가는 곳입니다. 10g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집어서 어디에? 왼쪽에 10g을 올린 다음에 설탕을 퍼서 오른쪽에 올립니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루약을 질량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루약의 질량을 측정할 때는 분동은 왼쪽, 가루약은 오른쪽입니다. 시약은 오른쪽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방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데 가끔 물어보는 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건데 여러분 질량은 온도에 따라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압력에 따라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고 압력에 따라도 변하죠? 맞죠? 그래서 밀도를 표시할 때는 고체나 액체는 온도, 기체의 경우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끝! 이거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 5분의 1을 돌파하셨어요. 이 단원에. 아시겠죠?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가지 물질의 밀도라고 해서 127쪽 가운데 봐주세요. 127쪽의 가운데. 자 거기 보시면 127쪽의 가운데 보시면 금, 구리, 알루미늄, 에탄올, 물, 아세트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는데 이 중에 금은 밀도가 19.3, 구리는 8.96, 알루미늄 2.70 이고요. 에탄올은 0.79, 물은 1.00, 아세트산은 1.04, 산소는 0.00128, 질소는 0.00112, 이산화탄소는 0.00177. 여러분 지금 보셨나요?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 밀도 차이가 나와있죠? 대체적으로 고체들이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기체가 밀도가 매우 작습니다. 아시겠죠? 밀도 이해하시겠죠? 아니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왜 외워요? 여러분 이 단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건 맞지만 무작정 다 외우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혼합물의 밀도 변화. 여러분 거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별표 쳐주세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물속에 달걀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금을 타줬더니 달걀이 가운데 떴어요. 소금을 더 녹였더니 달걀이 위에 뜹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액체에다가 소금을 많이 타니까 밀도가 바뀌는구나. 그걸 확인하시려고 했습니다. 밀도와 우리 생활,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풍선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 다음 잠수함이 물속으로 내려갈 때는 잠수함 안에 물탱크에 바닷물을 채워 밀도를 크게 하고 위로 뜰 때는 바닷물을 빼고 공기를 채워서 밀도를 작게 해서 뜨더라. 요거는 우리 부력할 때 설명했었습니다.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몸에 납덩이를 차고 들어가면 밀도가 커져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는 힘을 줘서 억지로 올라오죠. 아셨죠? 그 다음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할 때 물에 뜨기 위해서 밀도가 작은 서프보드를 사용하더라.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거 발판 수영 배우실 때 발판 쓰시죠?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냥 뜬다는 걸 아니까 사람 몸이 힘을 안 주는데 처음에 자꾸 몸을 힘을 줘서 가라앉으니까 발판 주고 이거 발차기 시키잖아요. 자유형 발차기. 수영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배우셨잖아. 근데 왜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세요? 처음부터 설마 바로 뜨신 거예요, 몸이? 자, 다음입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운동 감각이 둔해서 몸이 물에 뜨는데 한 달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3주, 2주 만에 뜬다고 그러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
학습 내용 체크.